이번 시간부터는요, 제8부 거시경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살피겠습니다. 거시경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살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주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 거시경제란 이야기가 나왔고 데이터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거시경제라는 측면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살펴보신 대부분의 내용은요, 한 사람이 생산자로서 또는 소비자로서 한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또는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 것이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셨어요. 이와 같이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효용함수 또는 이윤함수를 극대화시키는 행위를 최적화라고 하고, 이 최적화의 기반에 있는 이러한 이론들을 가리켜서 예전에는 미시경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시경제학이라고 불렀고요. 거기에 비해서 한 경제를 전체로 보는 거죠. 한 경제를 전체로 보고 그 경제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규모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거시경제예요. 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구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죠. 거시경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변수 또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거라는 거죠.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변수는 1재화, 2재화 이렇게 여러 재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재화에 각각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다고요. 그래서 P1, P2 해가지고 가격이 쭉 있고, 그 다음에 Q1, Q2 해가지고 쭉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가격과 수량이라는 이 두 가지 변수를 기본으로 경제학이 구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무엇이 같은가 하면 화학에서의 분자, 그 다음에 물리에서의 각각의 그러한 행동의 방향 또는 속도 같은 그러한 값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학에서는 바로 가격과 수량이라는 거죠. 때로는 이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이자율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량이라는 것은 저축이 될 수도 있고 노동 공급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전형적인 그런 형태는 역시 재화의 가격과 재화의 거래량, 이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시경제라는 것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재화가 있을 때, 미시경제라는 것은 재화 몇 개라든지 개별 재화에 대한 그런 의사선택을 살피는 것이고, 거시경제라는 것은 이런 자료를 하나로 취합해서 이렇게 집계된 변수로서의 그런 변화 상황을 예측하는 그런 이론이 될 것인데, 이 수량의 측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수량이 얼마만큼인지를 측정하는 분석이 첫 번째 분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분석이 GDP, 국민소득에 대한 측정으로 이야기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분석도 개별 가격이 많이 변하죠.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상승할 때, 초콜릿의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이런 개별 가격이 변하지만, 거시경제에서 더 많이 관심이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하락하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이야기되는 GDP의 개념, 여기서 이야기되는 먼저 GDP의 개념과요, 그 다음에 여기 물가에서 이야기되는 이제 물가지수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Price Index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Consumer Price Index일 때도 있고, 조금 넓게 봐가지고 GNP Deflator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Deflator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간에 수량 측면, 그 다음에 가격 측면에 거시 집계 변수의 측정 및 변화, 그리고 이런 변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거시경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라는 거죠. 자, 거시경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거시지표로서의 GDP와 물가지수, 개별 가격이 아닌 물가로서의 그런 물가지수, 전체적인 물가지수에 대한 분석이 진행될 거라고 미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2장을 보시면 국민소득의 측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제22장에 국민소득의 측정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래서 국민소득의 측정을 보시면, 자, 맨 먼저 여러분들하고 이제 직결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유명한 학번들이 몇 학번 있어요? 94학번이라든지 97학번, 이런 학번들은 유명한 학번인들이죠. 왜 유명한가 하면
대학 입시 제도라든지 병역 제도라든지 취업할 때 있어가지고 두고 손해를 본 학번들이에요. 그런 학번들이 있어요. 지나고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할 때쯤 되니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좋지 않은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별로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데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가지고 채용을 많이 할 때 덩달아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른바 경기라고 불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줄지 모르고,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측정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국민소득, 국내소득이라고 하기도 하고 국민소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표준적으로 측정되는 국민소득이 이 GDP라는 거죠. 예, 그래서 477페이지 내용을 계속 봐주시면,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동향이라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경기에 대한 이야기, 물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GDP,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이것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실업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제 규모를 좀 더 크게 바라본다면 국제수지 적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무역수지 적자 또는 경상수지 적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와 같은 변수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은 이번 장에서 GDP를 살피게 될 거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고, 478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제 여기서 미시적 시각과 거시적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은 최근에 들어서 많이 그 경계가 허물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경제학을 구성하는 두 가지 시각으로서 중요한 구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을 가리켜 가지고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고 부릅니다. 되도록 작은 시각에서 바라보겠다는 거죠. 개별 경제 주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내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고요. 여기에 비해 가지고 상대가 되는 말이 매크로 이코노믹스죠. 자, S를 붙이는 게 관리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경제 전반, 개개인의 선택을 합해서 구해진 경제 전반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핀다고 했어요. 이러한 내용을 엄밀하게 정의해 놓은 내용이 478페이지 왼쪽 칼럼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이라고 나와 있죠.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해가지고 각 개별 소비자와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다루는 경제학의 분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 개인의 의사결정, 시장에서의 상호작용, 이 두 가지를 분석한다고 되어 있고요. 거시경제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업,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등 경제 전반에 있어서의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학의 분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시경제 분석에서는 지금까지 수요 공급 분석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틀을 따라가면서 다양한 그런 흥미로운 과제들에 대한 답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특히 이 장과 다음 장에서 다루어질 중요한 내용 중에 경제학자들과 정책당국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변수로서 한 국가에서 또는 한 경제에서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변수가 바로 이 GDP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 또는 국민 총생산이라고 불리는 이 GDP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GDP에 대한 분석은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GDP에 대한 측면은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GDP에 대한 분석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잘 살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잘 살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뭐로 측정하겠어요?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을 보통 GDP로 측정을 하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요인을 잠시 배제시켜 놓고 경기가 호황일 때가 있고 불황일 때가 있어요. 호황일 때가 있고 불황일 때가 있다고요. 이런 경기가 호황이다 불황이다 하는 것을 뭐로 측정하겠어요? 다름 아닌 바로 GDP로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의 장기 성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런 분석의 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도 GDP이고, 경제의 단기 순환에 대한 그러한 해답을 찾아줄 수도 있는 것도 이 GDP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분석에 있어가지고 모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GDP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78페이지 보시면요.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의 경제적 지위를 알고 싶으면 뭐를 물어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인격이 높으냐 이런 걸 물어봐봤자 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한 달 소득이 얼마냐, 또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그런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느냐를 물어볼 때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서 뭐를 물어보겠어요? 당신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경제적 지위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소득을 맨 먼저 물어본다고요. 가장 객관적인 지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한 국가라든지 한 경제의 그런 소득 수준, 경제적 지위 또는 경제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을 알아보면 될 거라고요. GNP 또는 GDP를 알아보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소득이 높다는 것은 이런 내용일 겁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스스로 좀 더 여유 생활을 즐기고, 그 다음에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좋은 음악을 즐기고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걸 다 누릴 수 있을지 누릴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소득이 높으면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GDP가 높으면 GDP가 높은 나라가 반드시 행복한 나라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이 인도보다 행복한 이유가 GDP가 높기 때문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 사람이 인도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높은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런 측면에서 GDP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GDP는 경제 모든 구성 요소에, 478페이지 아래쪽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GDP는 경제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 총액과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란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나타나게 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란 측면과 지출이란 측면에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죠. 지출이란 건 내가 쓴 돈이고 소득이란 건 내가 받은 돈인데, 그렇다면 내가 쓴 돈하고 내가 받은 돈이 같다는 뜻이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니란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한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는 소득의 합과 지출의 합이 같다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물건을 사고 팝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A가 물건 X를 사는데 100원을 썼어요. 100원을 썼어요. 100원을 지출했다는 거하고 B가 100원을 받았다는 건 어때요? 같은 내용을 다른 쪽에서 본 것밖에 아니죠.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100원짜리를 하나를 사면 100원을 지출하지만 상대편에서 보면은 물건을 하나 주고 100원의 소득을 얻은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의 측면에서 보면 소득의 하나, 지출의 합은 당연히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의 경제적인 사실을 다른 측면에서 본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거래든지 왜 그럴까?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 이유는 어느 거래든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라는 두 당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477페이지에 보면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한 경제의 총소득과 총지출이 일치하는 이유,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교과서 479페이지 그림 22-1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기업과 가게가 있을 때 기업이 서비스를 내다 팔죠. 재화나 서비스를 내다 팔고 가게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그 똑같은 재화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가게에서 나간 금액이 지출이에요. 가게에서 나간 금액 지출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수입이나 어때요? 당연히 같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수입 측면에서 측정해도 같고 지출 측면에서 측정해도 같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아래쪽을 보시면요. 생산요소 시장에서 어때요? 생산요소 시장에서 결국 생산요소 시장에서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얻어들인 소득이 가계로 가는 것이고 이러한 소득이 창출되는 과정은 생산요소를 고용함으로써 임금지대 이윤의 형태로 생산요소로 이렇게 들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요소에 지불했던 금액이나 가기가 받은 소득이나 똑같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생산요소 측면에서도 GDP 값은 동일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통 국내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과서에서는요. GDP를 간단하게 Y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Y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될 수가 있어요. 맨 먼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DP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을 고용해가지고 실제로 공장에 집어넣은 거예요. 노동과 자본을 끌어와가지고 실제로 공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산출량이 Y죠. 근데 별 무리가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산출이 되었을 때 산출된 양은 남거나 모자라지 않는 형태로 분배가 된다면 대부분 노동에 대한 분배목과 자본에 대한 분배목수로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총액이 나누어질 거라고요. 노동자들에게 가는 목, 자본가들에게 가는 몫의 소득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소득으로 들어왔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득을 소비하거나 투자하거나 정부 지출로 쓰이거나 아니면 해외 부분의 순수유로 쓰이거나 이런 식으로 쓰일 거라고요. 이 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과 자본을 끌어와서 생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노동자하고 자본가에게 나눠주고 그것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이 3자 간의 관계는 이렇게 순환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산되어서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국민소득의 3면등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국민소득의 3면등가 식이라고 합니다. 이 식들은 다들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써서 숙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479페이지에서는 GDP라는 것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구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재화 시장에서 구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0페이지에 보시면요. 실제로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값이 나와요. 국내 총생산, GDP를 계산하는 값이 나오는데 먼저 GDP의 정의를 한번 봐주세요. 먼저 GDP의 정의를 한번 봐주시죠.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가 되어 있어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별 대단한 내용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대학원에서는 이 GDP를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를 해요. 그만큼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이 GDP 측정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개념 요소라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이다. 이 내용 480페이지 왼쪽 칼럼에 다시 하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개념은 뭔가 하면 GDP는 시장 가치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GDP는 시장 가치로 측정한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속담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 책이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교과서에 보면 사과와 오렌지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사과와 오렌지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 사과 하나하고 오렌지 하나를 합해가지고 이걸 두 개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500원짜리고 이건 100원짜리인데 어때요? 이걸 두 개라고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러면 보세요. 사과 2개하고 국민학교 수학 시간 같은데 귤 하나 합하면 이것도 3개고 사과 하나하고 자꾸 그리려니까 좀 그렇네요.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3개란 뜻인데 이 두 가지가 경제적 실질적으로 같나요? 같지 않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이 계산법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실제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실제로 계산하려면 이게 500원이고 이게 600원이니까 600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계산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훨씬 의미 있는 계산이죠. 이해가시죠?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GDP는 시장 가치란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와 가방을 그냥 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치로 합하겠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이유,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렌지와 사과를 맛비교할 수는 없다. 이런 속담을 그냥 교수님이 들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GDP는 시장 가치 되어 있는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사과 1개의 가격이 오렌지 가격 2배라면 사과 1개는 오렌지 2개만큼의 GDP를 증가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GDP에 있어서 포함되는 범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디까지 포함하냐면 여러분들 한 경제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거면 모두 포함돼요. 여기서는 제한적인 것도 있고 확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않은 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마약 거래, 그 다음에 불법 거래, 지하경제 이런 것들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약, 지하경제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뭐 몰래 그냥 고스톱을 해서 벌어들인 돈 이런 거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죠. 거기에 비해서 가지고 만약에 합법적으로 되기만 한다면 판매된 모든 품목을 다 포함해요. 예, 그래서 사과, 오렌지, 뭐 배, 자몽 이런 거 당연히 포함되고 책, 영화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이발 서비스,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강의 서비스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범위 중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존 주택에서 창출되는 주거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택에 있어서의 창출되는 주거 서비스의 시장 가치도 포함한다 하는 건데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거 서비스로부터의 혜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주거 서비스의 혜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여러분들이 빌려준다면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빌려준다. 그럼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임대료를 내겠죠. 그건 당연히 시장에서 주택의 대여와 그에 대한 보답이 취급된 거기 때문에 포함이 되죠. 소득에 포함되는데 만약에 A가 자기 집에 그냥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자기 집에 그냥 산다. 사실은 이 주거 서비스로부터 나오는 편익이란 것은 B에 갔느냐 A로 갔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돼야 됩니다. A가 살았다 하더라도 포함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면 만약에 A가 자기 집에 안 살고 밖에 있는 똑같은 집에 살았다면 이 1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냈을 돈을 자기 집에 살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자기 집에 살았기 때문에 안 낼 수 있었죠. 그것도 추가적인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이런 내용을 자가주택의 임대료 가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유보소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기는 자가주택의 임대료 가치 추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컨대 GDP는 자가주택 보유가구가 스스로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간주해서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불법 거래, 지하 거래 이런 것들은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GDP를 측정한다고 하니까 재미있는 이제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만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뭐 자가 재배하는 거 그런 것들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남편이 부인에게 해주는 그러한 고생, 그 다음
부인이 남편에게 해주는 뭐 다림질 서비스 이런 것들은 포함을 안 시킨다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번 보세요. 교과서에 나온 게 덕과 카렌이죠. 덕과 카렌인데요. 카렌은 K인지 C인지 여기는 교과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카렌은 K로 한번 써보죠. 자, 이런 경우에 덕은 매일 카렌에게 잔디를 깎아줘요. 잔디를 깎아주는데 결혼하기 전 상태에서는 5불씩 받고 깎아줬어요. 그 다음에 카렌은 덕에게 저녁 요리를 해주는데 저녁 요리를 해줄 때마다 10불씩 받았어요. 10달러씩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15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소득이 발생했죠. 출로 측정해도 15달러, 받은 돈으로 측정해도 15달러예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내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을 해버렸으면 이제 두 사람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부간에 당연히 주고받는 서비스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다른 경제적인 실질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급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로 하루 저녁에 우리나라 GDP를 2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하루 저녁에 우리나라 GDP를 2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은 어머님들이 집에서 일하시죠. 집에서 일하시는데 집에서 어머님들이 일하시는 거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GDP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주부의 가사노동은 포함이 안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자기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옆집 가서 일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일을 하고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GDP에 포함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 어머님들이 오른쪽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오른쪽 집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오른쪽 집에 이제 아버님들이 버는 돈을 전부 다 받아오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실질은 아무 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하루 저녁에 2배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야기가 GDP가 가지고 있는 이 포함 범위에 대한 그런 하나의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481페이지에 보면 최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재와 최종재 중에 최종재만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최종재만 포함한다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해가지고 20만큼 나무를 캐고 이걸 목재를 해가지고 50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구로 만들었더니만 100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에 중간재들은 포함하지 않고 이 최종재만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최종재의 값이 0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발생된 가치의 총합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최종재의 가치 합이나 한번 보세요. 나무꾼이 나무를 했을 때 발생한 가치는 20이고 목재로 가공할 때 발생한 이제 가치가 30이고 이제 원목을 이제 나무를 목재가 된 거를요. 이제 가구로 만드는 데 있어 갖고 50의 추가적인 가치가 발생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20, 30, 50 합하면 정확하게 10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회에서 추가로 발생한 그런 이득을 또는 가치를 측정하는 때는 쉽게 최종재의 그냥 시장 가치만 측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최종재의 시장 가치만 측정해도 별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재는 제외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원목까지 만들었는데 이번 해에 있어 가지고 가구까지 만들지 못했어요. 목재를 가구로 만들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가 된다면 지금의 목재는 최종재의 성격을 띠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재가 생산된 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른바 GDP에 포함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걸 뭐로 측정하면 재고 투자의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재고가 쌓이는 형태로 투자가 되고 그 투자의 형태로 GDP에 포함된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 요소는 재화와 서비스예요. 재화와 서비스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가시적인 물건, 그래서 의복, 분필, 시계 이런 것들이 상품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성격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강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법률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 추상적인 형태가 이제 제공될 때 그걸 갖고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는 이별, 청소,
의사의 진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의 공연 이런 것도 돼 있죠. 교과서에서는 똑같은 음악이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밴드의 CD를 사면 재화를 사게 되지만 공연을 가서 보면은 서비스를 구입하게 된다. 이거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GDP에는 그 해에 생산된 것만 포함한다는 거죠. 생산된 것만 포함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에서 나온 차를 샀어요. 현대에서 나온 똑같은 EF 소나타라는 차를 샀는데 이걸 똑같은 차를 사더라도 만약에 1998년형 중고차를 산 경우하고 2000년 또는 2001년에 새 차를 산 경우하고 이거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생산돼 있더라는 거라는 거죠. 올해 새로 생산된 게 아니에요. 국내 총 거래일지는 모르지만 국내 총 생산은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올해 생산된 새 차를 사는 경우에는 이제 바로 GDP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중고차를 사고 파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 거래가 제외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유의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중고 거래는 아무리 활성화되더라도 우리나라 GDP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 중고 거래 자체는 가치를 창조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고 거래를 시키고 그 거래를 함으로써 수수료를 얻었다면 그 수수료는 어떻게 써요? 보이지 않는 무령의 서비스로서 소득에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나라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GDP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GDP를 가리켜서 속인주의 원칙을 다루는 총소득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인주의 개념, 속지주의 개념을 따르는 그러한 총소득의 측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값이 뭔가 하면요. 자, 그런 값이 뭔가 하면은 이제 GDP와 GNP의 개념이죠. 그래서 GDP는 그 지역 안에서 나타나면 GDP예요. 그래서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다고. GNP는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생산하는 포함된 거예요. 이거 속인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차이가 뭔가 하면 해외 순 해외 요소 죄송합니다. 해외 순 수취 요소 소득이라고 합니다. 워낙에 이게 용어가 길어가지고요. 제가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 노동자들에게 준 돈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걸 계산해가지고 순수치 외국에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100만 불 벌었는데 99만 불 붙였다. 그럼 추가적으로 1만 불 있겠죠. 그만큼의 요소소득이에요. 노동이라든지 자본을 제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이에요. 이만큼 차이가 양자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GDP에 이만큼을 더하면은 GNP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GDP에 이만큼을 빼면 GNP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생산한 거에다가 GNP가 속인주의니까 해외 순수치 요소를 더하는 경우가 GNP가 되겠죠. 그래서 GNP와 GDP 차이는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해주면 GDP가 GNP로 바뀔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482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국제사회에서의 지금의 관례는 GDP를 이용해서 경제활동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원래 GNP를 측정하다가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GNP에서 GDP로 공식적인 지표 바꿨어요. GDP로 공식적인 지표를 바꾸면서 했는데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고 가면 갈수록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GNP를 측정하느냐 GDP를 측정하느냐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는 아직도 대부분 생산활동이 내국인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기간 내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주어진 기간 내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 1년을 측정을 단위로 하기도 하고 3개월을 측정 단위로 하기도 하는데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월 단위로 측정하기도 하고 3개월 분기 단위로 측정하기도 하고 1년 단위로 측정하기도 한다고요. 이렇게 말이 웃기게 됐죠. 월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하실 거는 발표할 때는 이걸 다 연 단위로 환산해서 발표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월 단위에 대해서는 12를 곱할 것이고 분기 단위에 대해서는 보통 4를 곱할 건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특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날 특수가 있을 때, 추석 특수가 있을 때는 평균적인 흐름보다 훨씬 그때에 있어가지고 소득이 높아져 있을 거라고요. 보너스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출도 많이 되고 백화점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 해주는 걸 가리켜가지고 seasonal adjustment라 그래요. 그래서 계절 조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도를 가감을 해서 측정을 해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GDP 정의를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어느 나라에서, 어느 국민이 아닙니다. 생산된이란 거고요. 중고는 안 돼요.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예요. 중간재를 가진다는 거죠. 그 시장 가치라는 말까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내용으로 이 GDP 정의에 포함된 이 문구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깊은지 안 깊은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이와 같은 내용 여러분 주의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 가능하면 여러분 이 부분에 객관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문제들을 풀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아래쪽에 간단한 퀴즈에 보면 햄버거 1파운드와 철갑상어 알 1파운드가 어느 것이 GDP를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키느냐 하는 거죠. 미국에는 햄버거가 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철갑상어 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그런 고급의 그런 요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파운드라 하더라도 시장 가치로 측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철갑상어 알 1파운드가 훨씬 높은 가격을 높은 정도를 GDP 증가에 포함시키겠죠. 아시죠? 그래서 아마 햄버거를 만드는 사람들보다 철갑상어를 구해오는 사람들이 소득도 훨씬 높을 거예요. 예, 여기까지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자, 483페이지의 내용을 봐주십시오. 483페이지의 내용을 봐주시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해가지고 국민소득에 대한 추가적 세 가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GNP, GDP를 말씀드렸죠. GNP, GDP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국민 순생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국민 순생산이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GNP, GDP라는 거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켰는데 실제로 우리가 100개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기계나 자동차들은 가치가 매년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걸 가리켜서 감가상각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소득이 늘어난 부분은 총소득에서 감가상각 부분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된 것이 사실은 국민순생산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개인소득이라는 건데요. 이제 PI라고 부르는 건데, Personal Income이라는 건데, 이건 뭔가 하면 정부는 개인이 아니에요. 기업도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소득하고 비법인 영업소득만 포함한 겁니다. 가계하고 영업소득은 영업소득인데 법인화된 거는 뺀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얻은 수익만 계산한 것이 개인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계와 비법인들이 얻은 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을 빼버린 것이 개인 가처분 소득이에요. 자, 그래서 GNP보다 아마 GDP가 작고 GDP보다 어때요? GNP보다 NNP가 작고 NNP보다 PI가 작고 PI보다 이제 DPI가 더 작은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더 작은 경우가 성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다지 어느 지표를 썼든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보통 총소득이라고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이라는 것,
그 다음에 법인 부분의 하고가 비법인 부분 간의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조세 부분이라는 것은 항상 거의 안정된 이런 흐름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공동 변화를 보입니다. 다른 하나가 이렇게 이동하면 똑같은 이런 경로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기를 측정할 때 어느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2-3의 GDP의 구성 요소를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래서 GDP가 어떤 식으로 지출되느냐, 어떤 식의 구성 요인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아까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른바 지출국민소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C, I, G, X-M인데 이거를 순수출, net export 해가지고 NX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Y로 표시했을 때 CIG, NX라는 값은 뭔가 하면 맨 먼저 이제 사람들의 소비가 있죠. 맨 먼저 사람들의 소비. 그래서 이게 가계 부분의 지출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투자, 기업의 지출이죠. 기업이 새로 신규 자본재를 들인다든지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측면에서의 지출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정부 지출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부 구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해군이 잠수함을 건조한다든지 연방 주정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지우개, 종이 이것들 다 사는 것들이 정부 구입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순수출인데 순수출은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사람들이 지출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지출하는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물건에 대해서 지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소득이 생기죠.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물건을 사면 소득이 나가죠. 그래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X-M,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주면 우리나라 소득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된 것이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이란 건요. 자, 그래서 이제 순수출, 그 다음에 정부 구입 말씀드렸는데 정부 구입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개념이 이른바 정부의 지출 중에서 이전 지출이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아요.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이전 지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육군 장성 아주 노 장군이 군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군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GDP에 포함돼요. 근데 나이는 똑같더라도 중앙정부가 가난한 노인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대가 없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구매력의 이동이에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게 아니라 단지 그냥 구매력만 옮겨주는 이런 이전 지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계소득에는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한 경제의 생산 수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계소득에는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한 경제의 생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상무부에서 96년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만 총액, 그 다음에 1인당 금액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비를 조사해봤더니만요. 결국 한 국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소비였어요.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가 한 15% 정도 차지했죠. 그 다음에 19%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2%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 국제수지 적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규모가 크기 때문이고 소비 못지않게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규모는 소비가 4배 정도 큰데도 불구하고 투자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상당히 심해요. 지금은 15%돼 있지만 기업이 투자를 전혀 안 하는 해도 있고 많이 하는 해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같은 경우에 투자 지출은 상당히 많은 변동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485페이지 간단한 퀴즈를 한번 봐주세요. 총지출을 구성하는 4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가장 큰 항목은 무엇인가? 예, 소비지출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변동이 큰 항목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투자지출이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GDP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살펴보셨고, 다음 시간에는 GNP의 실질적인 측면, 그 다음에 명목적인 측면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이러한 실제적인 계산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